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도대체 코코본드가 뭐라고? 뱅크런 대신 본드런? 어제 많은 언론들이 코코본드를 언급하더라고요. 이 코코본드 때문에 본드런이 올 수 있다라면서요. 영화 007에 본드걸 나오잖아요. 네. 근데 본드걸이 아니라 본드런이래요. 이 본드걸이 끼는 걸 본드런이라고 하나요? 너무나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은 코코본드와 본드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게 그냥 알아보는 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화나는 이야기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코코본드 사태, 이 개요를 알아봐야 되겠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이게 파산하면서 촉발된 뱅크런이 급기야 유럽으로 확산됐다라는 이야기 외신을 통해서 아니면 국내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 9위 글로벌 투자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여기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세계 최대 투자은행 USB가 아니라 UBS라고 있죠. 예, 이거 좀 헷갈려요. USB, UBS. 아무튼 투자은행 이름은 UBS입니다. 여기가 인수하겠다 나서서 이젠 금융위기 끝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요.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돈으로 따져서 무려 22억도 아니고요. 22조에 가까운 그런 채권이 휴지 조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도대체 아니 22조가 왜 휴지 조각이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선 코코본드, 아마 이거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코코본드는요, 용어로 따지면 신종자본증권, 이걸 뜻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컨티전트 컴포터블.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아무튼 컨티전트 컴포터블, 이런 용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앞이 둘 다 CO, 코코로 시작되죠. 그래서 네. 그걸 줄여서 코코본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컨티전트, 이게 좀 어려운 영어인데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게 불확정, 뭐 조건이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컴포터블, 이건 차에 많이 쓰이죠. 이런 차 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 일본 갔었을 때 이 컴포터블 차는 말고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예 뚜껑이 없었죠? 그렇죠. 뚜껑이 없는, 뭐 열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게 이거 변해야 컨버터블이죠? 뭐 비슷한, 뚜껑이 없는 차를 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컨버터블 차 타시는 분들 뚜껑 열고 타시는데 얼마나 추울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엄청난 추위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아무튼요, 이렇게 컨버터블, 뚜껑이 열리는 차처럼 변신하는 것을 뜻하죠. 즉, 이 코코본드는요, 어떤 조건이 되면 변하는 채권,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신종자본증권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조건부 자본증권, 이렇게도 불러요. 예. 보통 채권 하면은 금리가 정해져 있고 만기가 정해져 있고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코코본드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정해져 있고요. 만기도 정해져 있긴 한데 이 영구채라고 하죠. 만기가 없는 그런 식으로도 발행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 채권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조금 다르다고 왜 이런 코코본드까지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요, 약간의 편법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따지는 거, 뭐 바젤 3,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따지는 BIS 비율, 금융회사들이 요거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반드시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코코본들은요, 이 BIS를 충족시키는데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보통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아까 박 PD 얘기처럼 금리가 정해져 있고 만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이 회계 장부상에 부채로 취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코코본드는 채권이지만 부채로 취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에이. 자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고요. 아무튼 은행들은 이 코코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BIS 비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할 때보다는 훨씬 절차가 간편하겠죠. 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코코본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코코본들을 왜 자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이상하죠.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면, 그렇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만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영구채처럼 발행되는데 중간에 콜옵션 조항은 있긴 하지만요. 그건 너무나 복잡해지니까 그 얘긴 빼고, 아무튼 만기가 돌아오면 갚아야 되는 빚이기 때문에 부채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팍피디 질문처럼 왜 자본으로 인정받을까? 이 코코본드는 매우 특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건 들어보면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 이 발행회사, 보통 은행인데요. 이 금융사가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발행한 해당 금융사가 위기를 맞을 경우, 앞서 얘기처럼 뭐 실리콘밸리 은행 아니면 크레디트 스위스처럼 위기를 맞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주식으로 이 코코본드가 강제 전환되거나, 그러니까 채권이 주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각된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대요. 이 상각된다, 이게 그냥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요겁니다. 그냥 빵원이 된다, 휴지 조각이 된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 즉 이걸 발행한 금융기관이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앞서 얘기 드렸던 자기자본 비율, 이게 뚝 떨어져서 이거 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채권으로 발행됐잖아요. 근데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바로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서 얘기처럼 이거 채권이지만 우리 못 갚어, 안 갚아도 된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코코본드에 발행하면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처럼 두 가지 조건 중에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이 전환 채권이 되는 거고요. 상각이 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코본드는 하이브리드, 변신을 한다, 컨버터블과 비슷하게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전환된다 라는 의미에서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러한 성격이라면 은행놈들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이런 걸 왜 발행하도록 금융당국이 그냥 놔둘까? 이 전 세계 금융당국이 말이죠.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겪었는데. 근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만에 하나 금융기관, 그러니까 코코본드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부실해졌을 경우, 이렇게 되면 기존엔 어떻게 합니까? 공적자금, 즉 세금을 투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행들 살려놓으려고 난리를 쳤었죠. 근데 코코본드는 상각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요.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그래 이거 투자한 놈들 손해만 보면 조금 되겠네, 발행해,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허허. 물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신뢰가 깨져서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단점 분명히 있죠.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설마 이게 망하기야 하겠어? 은행인데? 전 세계 9위의 투자은행인데 설마 이게 망하기야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금융당국은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공적자금 세금 투입 안 해도 되니까. 투자자들은 이거 위험한 걸 왜 살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투자자들도요. 크레디트 스위스 이런 전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발행하는 그것도 160년이 넘는 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행 여기서 발행했는데 이게 망하겠어? 그냥 믿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 근거 없는 믿음 덕분에 코코본드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런데 에이 이것만으로 투자자들이 산다고? 이걸로는 좀 부족하겠죠. 놓치기 힘든 유혹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이자, 금리라는 거죠. 다른 채권이나 예금에 비해 이자가 훨씬 높습니다. 특히 이런 조항도 있다는 거예요. 발행사의 경영 상태, 그러니까 은행의 경영 상태가 나빠져서요. 이 영구채로 발행했는데 이게 영구채라는 경우에는 계속 만기를 연장시켜줘야 되잖아요. 연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 스텝업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코코본드가. 이 스텝업,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뭐냐? 위험하니까 금리를 더 주겠다. 금리를 더 높여주겠다. 이런 조항이 아예 발행 때부터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크레디트 스위스 같이 큰 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 꽤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코코본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금융당국이나 투자자들은 하이 리스크는 안 보이고 하이 리턴만 봤다는 거예요. 이 때문일까요? 정말 황당한 일도 벌어졌더라고요.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뉴스가 쏟아지던 지난 주말. 이 코코본드 이쯤 되면 다들 내던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 헤지펀드들은 이 코코본드를 사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 라고 봤던 거죠. 헤지펀드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코코본드 발행사,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위험해지면 둘 중 하나를 하게 된다. 이 조건에 써져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하거나 아니면 상가, 그러니까 제로가 되거나. 그런데 많은 헤지펀드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요, 여러 금융회사들의 위기가 왔었을 때 채권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주주들만 살려주는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따라서 회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책임, 주식 가진 만큼 나눠서 네. 져야 되죠. 그쵸. 그런데 채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채권부터 살려주고 그래도 청산하고 뭔가 남아있으면 빚잔치를 하면서 주주들을 살려주고 뭐 일부만 뭐 그렇게 보통 해왔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 보통 이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크레디트 스위스 관련돼서는요. 순서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이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 UBS에서요. 아이고, 채권 상관없어. 주주부터 살려. 이랬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22조에 달하는 채권, 즉 코코본드는 상가, 그러니까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동안의 상식, 관행이 무너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상식은 상식이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건데, 그게 왜 무너진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만큼 급했다는 겁니다. 급하다. 금융위기가 또 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요.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처럼 대형 금융사들 이거 합병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뭐 우리가 알건 모르건 수많은 절차 거쳐야 된다는 거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금융회사들도 일반 기업 합칠 때처럼요. 주식 교환 비율 이게 중요하겠죠. 몇 대 몇
이렇게 주식을 바꾸느냐. 예전 뭐 이재용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이 주식 교환 비율 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 대형 M&A를 보면 이게 쉽게 되지 않았다는 거 그때도 알 수가 있었었잖아요. 한참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나는 이거 수용하지 못해. 반대하는 주주들도 많고요. 이 주축에서 틀어지는 경우들도 다반사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기관이 합치는 거 일반 회사들처럼 반년이라는 긴 시간이 보통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다른 중소은행들도 위기 경보가 지금 막 켜지고 있죠.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이거 합친다고 크레디트 스위스를 살리기 위해서 UBS가 이거를 먹는데 반년을 기다릴 수가 있느냐. 그 사이에 더 큰 난리가 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둘러서 이 일처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일처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코코본드를 포기하는 거예요. 삼각해버리는 거.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럼 너무나 간단하잖아. 주식 교환 비율 예.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설마 했던 조건이 현실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 생각지도 못했던 조건, 이 삼각할 수 있다는 조건. 근데 투자자들은 에휴 설마 삼각까지 가겠어? 보통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박 PD 얘기처럼 날벼락을 맞았다는 겁니다. 채권 투자자들. 그러니 이 코코본드 산 사람들 난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내 코코본드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다른 코코본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것도 이렇게 삼각되면 어떻게 하지? 삼각이란 건 없는 줄 알았는데 조건에 있네. 서둘러 처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때문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은행이 위험해지면 은행에서 내 돈 찾아가려는 사람들 늘어나면서 뱅크런이 일어나잖아요. 이 코코본드 요 문제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본드런, 이 본드거리 뛰는 게 아니라 본드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유, 코코본드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뭐, 헤지펀드들, 돈 많은 애들이니까 걔네들 상관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거 얼마나 거래했겠어. 그런데요, 코코본드 글로벌 시장 규모 얼마나 될까요? 이 숫자 들으시면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요, 조 단위가 넘습니다. 현재 4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와우. 장난 아니죠. 아니 그러면 그건 글로벌이고 국내는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국내 코코본드 이름 별로 들어본 적 없는데 뭐 경제지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본 적이 있겠지만 일반 신문에선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지주들, 그러니까 은행을 끼고 있는 금융지주들이 발행한 코코본드 얼마나 됐는 줄 아세요? 국내에서만 5조 1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요, 역대 최대 기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코코본드 금융지주들만 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금융 관련된 기관들, 기업들도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요런 것까지 합치게 되면 지난해 발행 총액은 6조 4,444억 원에 달한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거 발행하면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발행하고 이거 사준 사람이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시죠? 왜 역대 예. 최대를 기록했지? 그러게요. 그것도 하필 작년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친절한 금자씨. 재테크 빙하기. 샤넬 대신 코코본드 어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샤넬백 사는 대신 코코본드 사라. 이 본드걸처럼 뭐 이런 뉘앙스를 띈 기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샤넬의 닉네임이 코코 아닙니까? 코코 샤넬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기사 어디서 썼느냐? 지난해 7월 10일자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에요. 아니 경제지도 아니고 한국일보가 떡하니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당시 금리 인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채권밖에 없지 않느냐.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갖기 좋은 시기가 왔다.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요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다는 신종자본증권.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코코본드 아닙니까? 네. 이 코코본드에 투자하라 라고 권유합니다. 샤넬백 사는 그 돈으로 코코본드 사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코코본드의 장점도 이 기사에서 나열해요. 뭐 요약하자면 채권처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가 없다. 아까 영구채로도 발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000원 이하로도 가입 가능하다. 정기 예적금처럼 최대 가입 한도가 없다. 이자 지급 주기도 3개월로 비교적 짧아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잔뜩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러니까 지난해 7월 이때 정기예금 금리가 3% 안팎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증권에서 판매 중인 KB금융 신종자본증권 이거거든요. 세전 수익률이 4.704%, 1%포인트 넘게 높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물론 여기까지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코코본드도 투자 상품인 만큼 주의할 점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뭐 그러면서 채권 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망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요 얘기까지 붙입니다. 국내 금융지주들의 신용 등급이 최고 등급 AAA임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은행과 증권사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물론 국내 은행이 망한 건 아니지만 크레디트 스위스 망했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일보뿐만이 아니에요. 서울경제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4월 18일자 횡보장에 지쳐 연 4% 코코본드 인기. 그리고 머니투데이 계열이죠. 머니S 같은 해 5월 14일자 강남 큰손들의 전유물 빗장 열린 코코본드 인기몰이. 그리고 중앙일보도 같은 해 5월 4일자로요. 이자가 5% 문턱 낮아진 코코본드에 투자해볼까? 투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이게 지난해만 이런 기사를 썼을까요? 심지어는요. 지난달에도 코코본드를 추천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데일리. 올해입니다. 2월 17일자. 비우량 채권부터 코코본드까지 채권 개미의 진격. 그리고 SBS 비즈란 그런 케이블도 있죠. 여기에 손에 잡히는 재테크 뭐 이런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다시 못 볼 5% 금리 신종자본증권이 뭐길래. 이 기사들도 읽어보시면요. 채권이 기본적으로 주식보다 안정적이라면서요. 금융지주의 코코본드가 인기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위기가 닥쳐 급하게 되면 금융지주들, 금융회사들 어떻게 합니까? 채권부터 버리잖아요. 본드런이 현실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들 보고 국내 언론들의 기사들을 보고 투자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병불진 말 들을 걸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거기다 더 화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007의 본드걸처럼 나쁜 놈들 혼내줄 사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으실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